아르헨티나는 이미 2, 3년 전에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밖에 칠레, 콜롬비아 등도 지금 위험해요. 유럽에서도 동유럽 수십 개 나라가 위험한 거네요. 그러니까 흔히 한 50여 개의 국가라고들 얘기하는데 자, 미국과 중국, 일본, 뭐 한국 경제 한번 점검했으면 아까 신흥국 얘기 좀 해주긴 하셨는데 신흥국 위기설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한 나라들은 좀 어떤 나라들이 좀 있나요? 지금 엄청 심각해요. 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그 몇몇 나라들은 이미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불능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환위기라는 게 주로 제3세계에서 터져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프리카 52개국 중에서 30여 개의 나라 이상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동에서도 레바논, 요르단, 오만, 이집트 등이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어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조지아, 팔레스타인, 튀니지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아에서는 몽골,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여기도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외환위기를 2, 3년 전에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밖에 칠레, 콜롬비아 등도 지금 위험해요. 유럽에서도 동유럽 특히 몰도바, 몬테네그로, 헝가리, 그리스 등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수십 개 나라가 위험한 거네요. 수십 개 나라가 그러니까 흔히 한 50여 개의 국가라고들 얘기하는데 예, 저는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 경제 어느 쪽에선가 금융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들은 바로 외환보이고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돼요.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중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런 정책 때문인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때문이에요. 네. 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은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살겠다고 다른 나라 죽이는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 펼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제금융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환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미국은 지난해 2.1% 성장을 했을 정도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사람 몸도 혈액이 10%만 빠져나가면 죽어요. 미국 외의 나라들은 지금 미국으로 이 혈액이 계속해서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하루빨리 이번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이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이런 컨센서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좀 할까요? 못해요. 못 하나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되고 서로 정책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을 해요. 약달러가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환차손이 생겨요. 그럼 미국에 들어와 있던 국제금융자본들 외국으로 이탈을 해요. 그럼 미국은 급속한 신용 수축 상태. 여기에 신용 파괴원리 작동 이걸로 해서 금융위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신 건가요? 그럼 이제 달러 말씀해 주셔서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언젠가 뭐 잃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국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거래수단, 가치저장수단, 지불수단 이런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해당국 정부가 환율 조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국제협조하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환율 조작을 하는 나라는 국제 기축통화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돼 있고 자유롭게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데가 지금 현재는 미국과 EU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EU에서는 유로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니 네. 또 뭐 저 가상화폐니 뭐 이런 것 등등이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축통화로 받아들여요. 위안화는 그런 가능성이 없나요? 아, 천만의 말. 아, 이 하나는 얼마나 환율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안화, 1위안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원이었는데 20원으로 올라가 봐요. 또 이게 갑자기 1원으로 떨어져 봐요. 이거 어떻게 믿어, 이 가치를. 네. 아니, 요즘에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을 언젠가는 이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각 나오기 시작.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전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그 무능한 경제학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학의 뭐 통화금융이론, 특히 국제통화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들,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경제 위기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 때문에도 제가 엄청 욕을 먹어요. 너는 경제학자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들이 무능한 게 아니고 현재 경제학이 무능하다. 경제학의 추측인 가격 이론을 봐라.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신속한 균형. 이 조건을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키는 주식시장에서도 가격 이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무능해요. 소득 이론은 오히려 해로워요.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결국엔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잖아요. 이 통화금융? 이 이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통화금융 현상을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동은 이거 진단도 못 해내. 국제개혁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데 어느 나라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다. 이거 현재 국제개혁이론은 어떻게 이걸 해명을 해요? 핵시 올린 정리, 립친스키 정리 이거 갖고 어떻게 해명을 해내요? 해명 못 해내요. 그만큼 경제학이 무능해요. 다만 이제 그게 왜 무능하게 됐는지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20세기 내내 이념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정치 일반 사회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경제학이 이론적 실용성 이걸 추구한 게 아니라 어느 이론이 논리적으로 정밀하냐 어느 게 합당하냐 여기에 관해서만 경쟁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념이 퇴색을 했으니까 경제학계도 경제 이론들이 실용성 있게 진화를 시켜줘야 할 때예요. 이제 아마 경제학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소장님이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에 돈이 몰리고 여기가 세계를 성장시키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어떤 의미신가요? 예.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 왜요? 그 첫 번째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국부를 최소 50조 원, 많게는 60조 원 이상 해외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그 분권화된 통하고 머지않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화폐가 통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거래가 쉬워야 돼요. 어떤 것과도 거래가 돼야 돼요. 어떤 재화와도 어떤 통화와도 거래가 돼야 돼요. 인출도 쉽고 결제도 쉽고 그래야 돼요. 가상화폐가 그러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화폐로서 기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가치가 폭등했다 폭락을 해요.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뭐 한때 6만 뭐 2천 달러까지 갔다지 2만 달러로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마 마트의 그 가격표는 1시간마다 가격표 바꿔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기업들이 맘 놓고 생산을 하겠어요? 소비자들이 맘 놓고 소비를 하겠냐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저는 딱 한마디로 그래요. 이거는 도박코인이다. 도박이 번성하는 곳에서는 도박코인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도박장 위에서는 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도박이란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로 일시적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도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생산성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배 이상 상승시켜야 된다. 실제로 그 영국에서 섬유산업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 1750년부터 1840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면직물은 거의 3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도 면직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익을 크게 남겼단 말이에요. 영국의 당시에 그 산업력이라는 건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를 해요. 얼마나 그때 영국의 성장력, 그 경쟁력이 뛰어났냐면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산업 생산의 3분의 1, 인도가 4분의 1을 지배했었는데 그 두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산업혁명 덕에. 그만큼 당시에 산업혁명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증기선, 배, 그리고 기차, 또 그 자동차, 여기에 필수적인 그 SOC들, 뭐 운하, 또 고속도로망, 철로망, 이런 것들이 놓이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잖아요. 그래도 그 수성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고 한 20, 30년 동안만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산업 생산성 그 향상 효과가 거의 수십 배에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건 산업혁명이 안 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산업혁명이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AI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AI 빙하기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요. 실제로 AI는 세계대전 직후에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컴퓨터 성능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빙하기가 왔는데 이게 80년대 초까지 이어져요.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컴퓨터 성능들이 특히 PC를 중심으로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AI 그 전성기가 와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서 기대했던 것만큼 AI 성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그만큼 커지고 또 빙하기가 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번영기가 시작하는 거죠.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기면서. 근데 바둑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둑은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알이에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집 많이 짓는 사람이 이겨요. 컴퓨터의 최적 같은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이 프로기사를 이기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그러냐는 얘기죠. 지금 AI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인식 거의 절정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 인식 이것도 그렇잖아요. 음성 인식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냐는 얘기죠. 연산 등등의 능력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개발되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노력은 하고 있죠. 과도한 기대가 그 AI 빙하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AI는 모든 면에서 진짜 그 중요한 우리 문명의 이익인데 이걸 잘 보존해서 잘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도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그 돋보이는 분야는 AI고 이게 분명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런 말씀하신 네 가지,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겠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그 기대감이 조금 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면 관련주나 그런 거 투자할 때도 그런 것들에서 약간의 감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될 수 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테슬라에서 사실상 포기했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라이더가 반드시 장착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라이더는 이제 정지된 그 물체를 인식하는 데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근데 레이더 라이더가 이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10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레이더 라이더를 한 개만 설치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방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밑으로도 위로도 좌우로도 전후로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자동차 비용보다 더 훨씬 비싸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업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업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율주행 저 기능은 우리의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그게 완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물론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 자동차 회사 책임이냐, 아니면 그 차를 탄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제 두 가지 질문만 좀 한번 확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IMF 위기가 있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 때도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위기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온다면 금융위기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득이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가 일어나면 가격은 폭등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고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면 가격은 다시 더 폭등을 하고 광기를 일으키고 이 광기는 수요가 이미 이동해 갔기 때문에 수요와 공동화가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그때에 또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경제체 내의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는 급강하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제 병리학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임상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축적해 놓으면 이 그 금융위기의 반복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거주 비용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광기가 일어날 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긴축 정책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리고 또 통화량도 좀 줄이고 뭐 하는 그런 긴축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런 광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수요 공동화에 의해서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물가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경제 파국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한국 정부는 좀 이번에 위기를 이제 잘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개인일 거잖아요. 개인분들은 뭐 주로 하는 투자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 뭐 이런 쪽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채권과 금이 있긴 한데 좀 정부와 개인은 어떻게 해야지 이번 위기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좌우한 지금 우리 국내 경제의 신용 수축 현상을 일으킨 거는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 우리 저축과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금리를 미국보다는 1% 높게 올려야 되고 환율도 지금 126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 뒤로도 점진적으로 1년에 한 50원씩은 빠져줘야 환차익이 생기면서 해외로 이탈했던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 파괴 원리 작동하고 있는 이거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참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냐. 경제 병리학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미리미리 포착을 해내면 예를 들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판단을 해서 그런 타이밍을 포착을 해내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정도 있다면요.
제 김 작가 TV에 초청해 주셔서 엄청 고맙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영된 내용들이 경제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우리 경제가 호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과 기업들도 경제 병약의 일반적인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최영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